부의 선택, 라이너 지텔만. 부자들의 성격부터 사소한 습관까지. 성공한다는 것은 평균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고 목표를 이룬다는 뜻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와 사고방식은 무엇일까? 월마트 창시자 샘 월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시도한 일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모방한 것이다. 성공을 거둔 적이 없는 사람의 조언을 듣지 마라. 승자의 지침만 얻어라.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연구하라.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전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끝에 발견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낼 의지와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공을 이어온 것처럼 보인다. 그들도 뛰어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목표를 더 높이 세워야겠다는 자극을 얻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용기가 있었다. 그들은 보편적이지 않은 견해를 취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흔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관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경쟁자들과 차별화한 것이다. 지금 현재 어떤 장애물에 직면한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가 큰 자극제가 될 것이다. 또한 언뜻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의지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 수 있다. 성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목표를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장기적인 목표가 없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할 뿐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부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 인내를 가지고 달성해야 할 거대한 목표가 있었기에 단기적인 실패를 대수롭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다. 부의 게임, 승자들의 지침을 따르라. 그렇다면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듯 부를 선택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친다면 부는 막연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를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시쳇말로 부자가 될 사람은 타고났으니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분야에서 성취하고 부를 이룬 사람들은 한결같이 누구나 자신들처럼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라클의 창립자 레리 앨리스는 성공하기 전까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평생 성취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성공해서 부를 거머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기대를 넘어서서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열망을 품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해보라.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많이 했지만 과연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는가? 사과나무에 조금 높게 걸린 사과를 보고 단지 먹고 싶다고 생각하며 바라보기만 하는 것과 저 사과를 꼭 먹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이 같을 수 있을까? 사과를 꼭 먹어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어떻게든 사과를 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것이다. 이대로 평범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공해서 부자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몫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목표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도 결국 선택의 문제다. 이 책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을 따르고 성공의 법칙을 적용하면 틀림없이 부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대다수가 끊임없이 독서를 한다. 금융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투자가 워런 버핏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읽을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읽어라고 대답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의에서 버핏은 투자 전략의 윤곽을 결정하고 향후 50년간 거둔 전례 없는 성공의 기초를 다진 요인은 바로 성장기에 읽은 책 덕분이라고 말했다. 10살이 될 때까지 오마하 공공도서관에서 제목에 금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은 모조리 읽었다. 어떤 책은 2번이나 읽었다. 버핏은 금융에 관한 책만 읽은 것이 아니다. 그는 데일 카네기의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고 거기서 얻은 조언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직접 시스템을 고안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카네기의 책을 읽는다. 그러나 읽는 것만으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버핏은 카네기의 처세술을 직접 응용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검증하기 위해 통계 분석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통계 수치가 입증한 결과를 보고 만족했다. 카네기의 원칙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버핏의 가까운 동료 찰스 먼거는 그와 함께 몇십 년 동안 수십억 달러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다. 성공한 인물에 관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는 자녀들에게 달이 달린 책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 먼거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다고 한다. 이 책은 걸출한 인물들의 대표적인 일화를 통해 성공 비결을 파헤칠 것이다. 특히 성공하기까지 맞서야 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살펴본다. 버핏처럼 그들의 일화에 담긴 원칙과 패턴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실천한다면 저절로 성공의 비결을 터득할 것이다. 이러한 조언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4장 100% 몰입의 힘. 한 가지에 몰입하면 전문가가 된다. 집중한다는 것은 삶의 목표를 오랜 세월에 걸쳐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이다. 성공을 거둔 사람들 대다수가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데 온 삶을 바쳤다. 워런 버핏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집중한다. 버핏은 취미가 몇 가지 없지만 브릿지 게임을 즐긴다. 한 번은 빌 게이츠가 버핏에게 컴퓨터를 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예쁜 여직원을 보내 사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버핏은 컴퓨터를 사봤자 어디에 쓰겠냐며 거절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인터넷으로도 브릿지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하자 마음을 바꿨다. 버핏은 브릿지 게임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기능만 배우면 된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세금 신고서 작성은 컴퓨터 없이 머리로 하면 된다고 했다. 단지 브릿지 게임을 혼자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컴퓨터를 살 결심을 한 것이다. 버핏은 곧 엄청난 집중력으로 온라인 게임에 몰두했다. 그 무엇도 그의 주의를 돌리지 못했다. 어느 날 버핏이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을 때 박쥐가 들어와 날개를 푸드덕거렸다. 버핏의 여자친구는 "워런, 박쥐가 들어왔잖아" 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는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고 "상관없어" 라고 말할 뿐이었다. 버핏은 세계 브릿지 챔피언에서 2번이나 우승한 쉐런 오스버그에게 배웠다. 이후 오스버그와 함께 세계 브릿지 챔피언십에 도전했다. 챔피언십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버핏은 주위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격리한 듯했다.
방 안에 혼자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다른 선수들은 그보다 훨씬 더 경험이 풍부했다. 그는 자신의 집 거실에 있는 것처럼 경기에 차분히 집중했다. 그러한 집중력으로 약점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연약해 보이는 태권도 선수가 체구 좋은 역도 선수도 힘들어할 만큼 높이 쌓인 벽돌을 깨부술 때의 집중력과 다를 바 없었다. 무술가들은 명상을 하면서 집중력을 연마한다. 집중력은 근력 부족 같은 신체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핏은 처음 출전한 세계 브릿지 챔피언십에서 결승전에 올라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인 만큼 대가도 컸다. 하루 반나절을 꼬박 경기에 집중한 그는 극도로 탈진해 결승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버핏은 어떤 일이든 대충 하는 법이 없었다. 고작 취미라도 마찬가지였다. 이케아 설립자 잉그바르 캄브라드는 한술 더 떴다. 그는 회사 임원이 무엇이든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회사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우려한 것이었다. 캄브라드는 텔레비전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열이 넘치는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와 관련 없는 관심사나 취미에 몰두하지 않기를 바란다. 취미생활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우선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하며 다른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목표와 관련 없다 하더라도 관심사나 취미를 가지면 버핏이 브릿지 게임을 했던 것처럼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몰입 상태라는 말이 있다.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주위로부터 차단되는 것을 말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오래, 더 철저히 몰입 상태에 머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에 80%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나중에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등을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잠재력의 30-40%만 발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다. 작가들도 정신이 산란할 때는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글을 잘 쓰려면 글을 쓰는 데만 집중해야 한다. 전화통화나 이메일, 동료들의 방문으로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라. 물론 소방대나 응급구조 일을 하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 하지만 집이 통째로 불타거나 누군가 과다 출혈로 죽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축구 선수가 공을 차다 말고 사이드 라인으로 가서 세무사의 전화를 받는다면 어떨까? 축구 선수는 경기에 이겨야 한다는 한 가지 목표에 100% 집중한 다음에 세무사와 통화를 한다.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행동한다. 우리는 휴대전화와 이메일의 발달로 정보 과부하 시대에 살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이 목표와 업무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하든가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받든가 둘 중 하나다. 하지만 직원이라 해도 업무의 우선순위나 자신에게 맞는 작업 리듬을 재정립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5장 남들과 달라질 용기.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기.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은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했거나 미미한 성공만 거둔 사람들과 확실히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정도의 삶에 머무를 뿐이다.
더 큰 성공을 거두려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한마디로 남들과 달라질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하다.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 통념의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발상이나 혁신은 다음에 4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첫째, 처음에는 무시당한다. 둘째, 조롱당한다. 셋째,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넷째, 마침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용기가 있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르소, 아랄 리드도 통념에 저항한 사람이다. 이들은 경기 순환 주기의 흐름을 거슬러서 투자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번 장에서는 남다른 용기를 보여준 여성을 2명 소개할 것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고 성격도 달랐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남들과 달라질 수 있는 용기였다. 대표적인 여성은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다. 1883년 그녀는 떠돌이 행상이었던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다. 2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샤넬은 고아원에서 자랐다. 원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는데 여가수 시절에 부른 코코리코와 누가 코코를 보았는가라는 노래 제목에서 코코라는 예명을 따왔다. 그러나 그녀의 가수 생활은 실패로 끝났다.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샤넬은 콩피에뉴 지방의 루아얄류웨에서 살았다. 이때부터 친구들을 위해 여성용 모자를 디자인하다 상점을 열었다. 연인이었던 영국의 부유한 광산업자 보이 카펠에게 가게 보증금을 빌려서 파리의 첫 번째 의상실을 열었다. 5년 후에는 재봉사 300명을 둘 정도로 성공해 카펠에게 진 빚을 모두 갚았다. 그제야 진정으로 독립하고 자유를 얻은 것이다. 20년 후 샤넬은 종업원 4,000명을 거느린 세계 각국의 고급 의상을 판매하는 디자이너로 우뚝 섰다. 1955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패션 디자이너 상을 받았다. 이것은 패션계의 아카데미상이었다. 또한 타임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인물의 패션 디자이너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1921년 샤넬이 만든 샤넬 넘버 5 향수병은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에 영구 전시되어 있다. 샤넬의 디자인은 획기적이었다. 그녀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 선이 깔끔하고 장식 없는 스타일을 창조했다. 정기 작가는 그녀의 업적을 이렇게 평가했다. 사상 최초로 요란스럽고 일시적인 유행과 거리가 멀고 그러한 기존 유행을 본질적으로 타파하는 혁명이 여성 복식에서 일어났다. 1920년대 샤넬은 리틀 블랙 드레스를 만들었다. 상복에만 사용되던 검은색을 여성의 일상복에 적용한 것은 파격적인 혁신이었다. 샤넬의 트레이드마크인 트위드 정장은 세계 각국의 전문직 여성들 사이에서 일종의 제복이 되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모든 관습을 타파하면서도 시대 정신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샤넬은 이렇게 말했다. 창의력은 예술적인 재능이다. 디자이너와 동시대의 합작으로 창의력이 발휘된다. 무릎에서 10cm 내려오는 샤넬 라인 스커트는 처음에 너무 짧다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여자들에게 바지를 입혔고 발목에 끈이 달린 구두를 신겼으며 편직물 수영복을 내놓았다. 게다가 부드러운 저지천으로 옷을 만들어 여성의 몸매를 드러냄으로써 다시 한번 금기를 깨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넬 스타일을 모방한 제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른 디자이너라면 격분했겠지만 샤넬은 오히려 반겼다. 다른 사람들이 모방한다는 것은 인기를 입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창조물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익명성을 띠게 되어 있다.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모두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을 보면 매우 기쁘다. 어떨 때는 내 것보다 더 훌륭한 디자인도 있다. 누가 모방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나태함, 상상력이 부족한 취향, 창조에 대한 신념 부족을 보여주는 증표다. 코코 샤넬은 남다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 덕분에 그만큼 성공할 수 있었다. 문화나 학칙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거에 구애받지 않는 용기였다. 그녀의 창조 행위는 체제 전복적이었다. 모든 관습과 통념에 저항하던 샤넬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시대 정신을 감지했다. 선배 디자이너들은 재단사들처럼 매장 뒤편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현대적인 삶을 영위했다. 내 옷을 입는 고객들과 취미, 취향, 욕구를 공유했다. 10장 불만족, 성공의 원동력. 극한에서 끌어올린 부와 성공. 뉴스 전문 방송을 설립한 테드 터너는 시도하는 모든 분야에서 대성공을 거둔 보기 드문 인물이다. 하지만 터너는 단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다. 1980년 갓 출범한 CNN을 시청하는 가구는 170만 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212개 나라에서 10억 명이 CNN을 시청하고 있다. 터너는 미국에서 가장 넓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부동산은 7,700제곱킬로미터 가까이 된다. 또한 그는 세계에서 미국 토종 들소, 버팔로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목장주로서 전 세계 버팔로의 15%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언론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에도 정상급 요트 선수로 활약했다. 1974년에는 권위 있는 아메리카 컵을 거머쥐었고 1993년에는 아메리카 컵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그는 1991년 영화배우 제인 폰더와 세 번째 결혼을 하고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바람둥이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다. 터너의 정기를 쓴 포터 비븐. 터너는 이미 거둔 성공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인생을 세심하게 준비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높은 목표를 세웠다. 수학 선생의 말을 빌리면 그는 어떤 일에 전념하기 시작하면 끝끝내 달성하거나 쓰러질 때까지 집착했다고 한다. 터너의 아버지도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였다. 그러나 아들이 보기에는 작은 목표에 안주한 패자였다. 아버지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는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했다. 터너의 아버지 에드 터너는 아들에게 성공의 사다리로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큰 목표를 세우라고 가르쳤다. 10대 때 터너는 영웅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영웅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면서 무엇이든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영웅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그처럼 영예로운 지위에 올랐는지 관심이 많았다. 아버지가 세운 터너 광고를 인수한 터너는 틈새 시장에 불과하던 케이블 채널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간파했다. 터너는 경쟁자보다 한 걸음 앞서 생각했다. 그에게 사업이란 몇 수 앞을 읽어야 하는 체스 경기나 다름없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번에 한 수만 생각한다. 그러나 훌륭한 체스 선수들은 한 수만 생각하는 적수를 쉽게 물리친다. 1980년 터너는 24시간 뉴스 채널이라는 전에 없던 발상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케이블 채널의 중역들에게 제안했지만 모두 등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리라 확신하고 모든 것을 걸었다. 터너가 뉴스 채널 운영을 위해 영입한 언론인 리스 숀벨트는 이렇게 회고했다. 터너는 단지 자신감이 충만해서 전 재산을 건 것이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듯 행동했다. CNN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는 텔레비전 방송국, 스포츠구단, 농장, 요트까지 모든 것을 잃을 상황이었다. 터너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부동산과 금을 포함해 개인 자산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았다. 모든 일에는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하늘이 무너질 수도, 지붕이 내려앉을 수도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나는 이때까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뉴스를 보여주겠다. 터너는 미국 대형 텔레비전 채널들의 거센 저항에 맞서 싸워야 했다. 임직원들 앞에서 그는 크고 넓적한 칼을 꺼내 이리저리 휘두르며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계속 전진한다. 경쟁 채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CNN 개국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터너는 버텼다. 내가 6월 1일에 방송을 개시한다고 했으면 6월 1일에 개시하는 거다. 우리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할 것이다. CNN도 처음에는 엄청난 적자를 냈다. 터너가 처음에 예상했던 2천만 달러가 훨씬 넘게 투입되었다. 그러나 1991년 걸프전 생방송 중계를 기점으로 CNN의 진가가 발휘되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전에 CNN은 이미 이라크 정부와 협상했고 휴대용 위성 송출기를 이용해 수도 바그다드에서 중계하는 승인을 따냈다. CNN이 하루에 1만 달러를 내고 빌린 민간 전세기는 위기 시에 CNN 기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대기하고 있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터너에게 사상자가 발생하기 전에 바그다드에서 빠져나오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그러나 CNN 기자들은 바그다드에 머물렀고 전쟁 지역에서 생방송으로 뉴스를 취재했다. 전쟁 개시 첫날부터 108만 가구가 CNN에 채널을 맞췄다. 이것은 전례 없는 시청률이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CNN의 시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그런데 걸프전 중계 때 그 숫자가 600만 명으로 뛰어올랐다. 1996년 터너는 74억 달러를 받고 CNN을 미디어 기업 타임 워너에 매각했다. 그는 텔레비전 총괄 부사장으로 회사에 남았다. 2003년 6월 타임 워너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합병되자 터너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0년 터너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레리 앨리슨, 마이크 블룸버그를 비롯한 억만장자와 합심하여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자선기금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기부 약속 운동을 시작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불만은 다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만은 부정적인 무력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에게 불만은 강력한 원동력이다. 완벽주의라는 말도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다. 패자들은 완벽한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이미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했을 때 완벽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승자들은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행동부터 시작하고 계속 개선점을 찾아 나간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만을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내면에 더 크고 과감한 목표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큰 목표를 잠재의식에 심어 놓으면 현재 상황과 미래 목표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을 계속해서 느끼게 된다. 이러한 긴장감은 현재에 대한 불만을 부채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동력을 생산할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큰 목표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행동해야 한다.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 아이디어야말로 성공의 열쇠다. 여러분이 가진 것과 바라는 것, 현재 상황과 내면의 잠재의식에 입력해둔 목표의 차이에서 비롯된 긴장감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만 해소할 수 있다. 그러한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이 주는 선물이다. 12장 자신을 포장하라. 까다로운 소비자, 마케팅으로 설득하라.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기업가들이 있다. 언젠가 품질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뛰어난 제품 없이는 제 아무리 최상급 마케팅 전략을 펼치더라도 장기적인 성공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뛰어난 마케팅 전략 없이는 제 아무리 최상급 제품도 성공할 수 없다.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는 오늘날, 마케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그 어느 때보다 까다롭다. 일반적인 광고 전략에 거액을 투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돈 낭비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광고 문구에 속지 않는다. 재미난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줄지는 모르지만 제품 구매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잭 트라우트와 함께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쓴 알리스 같은 인류 마케팅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광고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한다. 그들은 기업 홍보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광고는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신제품을 출시할 때 광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리스는 주장한다. 광고란 매출을 올리려고 안달이 난 회사의 이기적인 목소리를 반영한다.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으려면 언론 홍보를 이용해야 한다. 리스는 스타벅스, 구글, 레드불,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의 사례를 인용해 최근 마케팅의 성과는 광고가 아닌 홍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스타벅스가 첫 10년 동안 미국에서 광고에 들인 돈은 1천만 달러도 되지 않는다. 회사의 매출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다. 리스에 따르면 현대의 광고는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이 아닌 일종의 예술 장르가 되었다. 광고 전문가들은 실제로 제품을 알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상을 타는데 훨씬 더 주력한다. 반면 홍보는 광고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다. 인류 매체에 실리는 기사는 해당 제품을 100% 칭송하지는 않더라도 값비싼 광고 캠페인보다 100배쯤 더 효과적이다. 물론 제품이 흥미롭고 품질이 좋아야 이런 홍보 전략도 통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류 신문이 긍정적으로 보도하지는 않는다. 그저 그런 제품은 신문에서 혹평을 받을 뿐이다. 신뢰도, 투명성, 소통으로 구축된 브랜드 이미지여야 소비자가 신뢰한다. 파격적인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브랜드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PR할 수 있을지 배워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람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실제로 달성하는 것은 거의 없지만 자신을 잘 포장하고 PR하는 사람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둘째, 맡은 일을 매우 잘 해내지만 남들의 주목을 끄는 데는 매우 서툰 사람이다. 셋째는 이 2가지 일을 모두 잘 해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성과도 좋고 자신의 성과를 남들한테 PR하는 데도 뛰어나다.
세 번째 유형이 되려면 자신을 브랜드화해야 한다. 장점을 말해보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저것 언급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면 별 특징이 없고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 쉽다. 팔방미인은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는 말을 명심하라. 어떤 특정 분야에서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라. 그리고 자신만의 장점을 남들에게 알리는 법을 배워라. 기업의 홍보 대상은 고객이다. 직원들이 자신을 홍보하는 대상은 팀장이나 윗사람들이다. 재능 있고 헌신적이어서 회사의 성공에 상당 부분 기여했지만 자신을 홍보하는 기술이 부족해 노력과 공헌을 인정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다. 그들은 언젠가는 소비자들이 품질을 알아봐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과 같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공하려면 뭔가를 대표한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 자신의 인지도를 구축해야 하며 자신만의 장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마케팅 용어로 이것을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포지셔닝은 모든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다. 14장 2배 더 많이 버는 법. 2배 더 많이 벌 수 있는 2가지 원칙. 자영업자든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소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때 소득을 결정짓는 2가지 요인은 소득을 끌어올리는 요인과 일치하지 않는다. 현재보다 2배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표라고 하자. 지금보다 2배 더 똑똑할 수도 2배 더 일할 수도 없다. 물론 똑똑한 사람이 돈을 더 잘 벌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일을 2배로 늘리기도 힘들다.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작업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2가지 방법이 남는다. 하나, 지식을 늘린다. 둘, 일의 능률을 높인다. 2가지 모두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데도 과소평가되는 것이 있다. 바로 능률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상당히 능률적으로 일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능률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능률이란 시간과 에너지를 가급적 적게 들여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당신의 업무 태도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와 비교해보자. 소로스는 친구 바이런 윈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이런, 자네는 매일같이 사무실에 나가더군. 그렇게 매일같이 나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네의 문제라네. 나는 회사에 매일 나가지 않아. 일이 있을 때만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런 날은 반드시 제대로 된 일만 한다네. 근무 시간에 하는 일을 모두 적어보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거기에 치중하라. 결과의 80%를 가져다 줄 20%의 일에 집중하라는 얘기다. 그럼 나머지 80%는 하지 말라는 뜻일까? 일부는 전혀 처리하지 않아도 별 차이가 없는 일이다. 반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도 있다. 하지만 꼭 당신이 직접 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강점에만 치중하고 나머지 일은 직원에게 위임하라. 당신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일인지 더 유능한 사람이 처리해도 되는 일인지 생각해보라. 연봉 7만 5천 달러를 받는 사람이 3만 달러를 받는 비서가 처리할 법한 일을 한다면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연봉을 7만 5천 달러 또는 15만 달러를 받는데 비행기를 직접 예약하고 약속도 직접 잡으며 복사도 직접 하는 데다 식료품까지 직접 산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 시간에 성과를 올리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결정적인 일부터 하라.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본 아이는 다시는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지 말아야겠다는 결론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 날 뜨거운 다리미에 손을 대고 나면 다시는 뜨거운 다리미에 손을 대지 말아야겠다는 결론을 얻는다. 2주 후에 뜨거운 토스트에 손을 댄 아이는 이번에도 뜨거운 토스트에 손을 대지 말아야겠다고 깨달을 것이다. 하지만 더 똑똑한 아이라면 첫 번째 사고에서 뜨거운 물건은 위험하다고 일반화하고 다시는 뜨거운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실수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야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능률이란 개별적인 실수를 통해 좀 더 일반적인 교훈을 끌어내고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음으로써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와 같은 질문만으로는 부족하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슷한 실수까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해 봐야 한다. 조지 소로스는 자신은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실수를 덜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탁월하다. 성공뿐 아니라 실수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유능한 축구팀 감독이라면 누구나 승리뿐 아니라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는다. 자신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도취되면 그 요인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한다. 성공 요인을 냉정히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성공, 실패, 비능률, 신속한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비결은 성과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활동에 집중하고 지식과 창의력을 덜 요하는 틀에 박힌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라. 무엇보다 지금 맡은 프로젝트와 프로세스를 지식, 경험, 창의력을 요하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로 나눌 필요가 있다. 후자는 팀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 유능하지 않은 직원에게 맡기면 된다.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나만큼 해낼 수 있을까?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내가 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접지 않는 한 더 큰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 항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업무를 파악하고 그 일부터 먼저 시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물론 시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절절 매지 않아야 한다. 애초에 맡은 업무를 질질 끌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즉시 끝낸다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부는 선택의 문제다. 이대로 평범하게 살 것인가? 성공해서 부자가 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몫이다.